2부 발표의 첫 번째 순서, 세 번째 발표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문진건 교수님께서 법정스님 수행관의 심리치료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고요. 토론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진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문진건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문진건입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논평하신 분들도 그 법정스님과의 인연을 다 말씀하셔서 제가 스님 정말로 바쁘셨구나 그 생각했어요. 모두 오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저도 사실 스님 처음 뵀던 때가 그 동국대 합격하고 스님께서 불이람 계실 때 찾아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교학과 간 건 아는데 마음 바꾸지 말고 끝까지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놀라가지고 예라고 대답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스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제가 조사한 거는요, 연구한 거는 법정스님 수행관의 심리치료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서 발표하신 두 발표자와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심리 프로그램, 심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제가 서론을 읽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법정스님의 가르침은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청빈한 삶과 참된 자유를 실천하는 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수행자의 삶의 모범으로 전해졌으며 현대 사회에서 물질주의적 집착, 대인관계의 불안정, 심리적 소외를 극복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정스님의 사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종교적 철학적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 속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스님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물론 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 수행 요소를 도출해서 그걸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세속화와 대중화 경향에 따라서 종교적 수행법이 더 대중화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종교적 사상과 수행을 심리치유와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의 형태로 변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불교 수행에 기반한 마음챙김이나 자기자비와 같은 개념들은 심리학적으로 재구성되어 임상 및 심리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스님의 무소유, 비집착 사상을 상담 심리학적 개념으로 연결하고 치료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학문적, 실천적 의의를 동시에 지닙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정스님의 수행관과 선사상에서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상담 심리학적 구성 요소와 연결해서 치료적,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님의 다음과 같은 방법,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스님의 사상에서 수행 요소를 추출하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개념으로 재해석하며
세 번째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의 기초로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정 스님의 수행관에서 핵심적인 주제 또는 수행적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이 주제들은 상담 심리학적 개념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세 번째, 해석된 요소는 심리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답하기 위한 연구로는 상당히 긴 연구가 돼서 제 연구, 이 본 발표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그것의 초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법정 스님의 저술과 강연 기록을 대상으로 텍스트 기반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무소유, 텅 빈, 충만,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은 대표 저서를 중심으로 수행관 관련 핵심어를 빈도수 그리고 공출현 관계를 조사를 했고요. 요건 이제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과정으로만 말씀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기존 학술 연구에서 자주 출연하는 사상적인 핵심어, 예를 들어서 무소유나 자연, 수행, 또 뭐 비움, 단순한 평화, 영기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분석에 적용했습니다. 단순하게 빈도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사상의 핵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므로 핵심어들 간의 공출현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정 스님의 수행관의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소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존재와 삶의 조건, 자기 성찰과 공동체성, 비움과 무소유 이런 것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정량적인 평가고요. 두 번째는 법정 스님의 사상과 수행관을 다룬 학술 연구를 검토해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사상적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주제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5가지의 대표적인 수행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대표적 수행 요소를 말씀드리자면은 무소유, 간소화와 절제, 침묵, 자연과의 합일, 자비와 연기법이라고 하는 대표적 수행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텍스트 기반 내용 분석과 해석학적 해석을 결합한 연구 방법을 토대로 법정 스님의 수행관을 도출하고 이를 심리학적으로 매핑함으로써 상담 심리학적 맥락에서 수행 사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가시면은 법정 스님 수행관의 생활 수행 요소라고 91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법정 스님 수행관의 핵심이 뭐냐? 제 연구에서는 이제 무소유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무소유가 어떤 내용이냐? 그걸 제가 있는 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9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법정 스님은 수행의 목적을 새롭게 무엇을 얻는 데 두지 않고 이미 갖추어진 깨달음을 드러내는 데 두었다. 이는 본래 성불 사상과 연결되며 본정 묘수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본정 묘수는 본래 이미 정득된 깨달음이 수행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으로 닦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정 스님의 수행의 목적이라고 보고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무소유는 본정의 삶이다. 애초에 고정된 실체나 절대적 소유는 없으며 본래 텅 비고 자유로운 자리에서 서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 이미 정득된 상태와 통한다. 그래서 무소유는 묘수의 실천이다. 집착을 놓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지혜와 자비가 발현되며 삶이 자유롭게 풀린다. 즉 무소유의 태도는 곧 본정 묘소가
일상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무소유는 단순한 가난이나 소박함이 아니라 무소유적 삶은 본중 묘수의 존재론적, 수행론적 의미를 구체적인 생활 윤리와 실천 속에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이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얻은 것은 선적 진리를 현학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수행론은 화두성과 관법의 균형적 이해, 본래 성불 사상, 그리고 무소유의 실천적 지향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닦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닌 본적 묘수로서의 무소유가 어떤 생활 수행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해서 불교학적 맥락보다는 심리학적 맥락에 맞는 수행적 태도를 당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냈던 그 생활 수행 요소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소유, 침묵, 간소함과 절제, 자비와 영기적 사유, 자연과의 합일, 이렇게 5가지 주요 생활 요소가 도출되었습니다. 94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각각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읽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은요, 먼저 무소유가 나옵니다. 아까 무소유가 법정 스님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해놓고 또 왜 무소유가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핵심 사상으로서의 무소유고, 요거는 생활 수행 요소로서의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무소유를 다르게 이름을 붙이자면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으로서의 무소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무소유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무소유이고, 적은 물질을 적은 물질이라도 그것에 집착하면 소유의 병이 된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물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소유 관념 때문이다라고 명쾌히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마음속에서 소유의 집착을 벗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소유이며, 이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획득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무소유는 여기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2번째 침묵은 마음을 가라앉혀 밝히는 수행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생활 수행 요소로서 침묵을 우리가 쓰면 마음을 가라앉혀서 마음을 다시 밝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말이 많으면 마음이 소란해진다라는 가르침으로 침묵과 고요의 수행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내적 성찰의 공간으로 개인이 자기 본성을 직면하고 자연과 합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스님은 침묵을 심어로 해석하며, 이는 선종의 전통에서 말하는 무의와 방하착의 실천과 상통한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침묵은 번뇌 망상을 쉬고 일념 불생의 일심을 체득하는 수행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여있는 말씀을 비로소 듣고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미처 편집되지 않은 성서다라는 언급과 함께 불경에 있는 한 구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침묵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96페이지 또 가보시면은 맨 마지막 문단에 침묵에 대한 설명의 맨 마지막 문단에, 또한 침묵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자연의 실체는 침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우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내면으로 연결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자연과도 연결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연은 원초적인 침묵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실체를 인식하려면 침묵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침묵의 여러 가지 방편을, 이렇게 효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3번째
생활 수행 요소로는 간소함과 절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청빈한 삶의 수행법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이건 앞에 나왔던 무소유가 겹치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무소유를 더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무소유와는 좀 구별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없는 것으로 사는 기쁨을 강조하며 물질적 과잉을 비판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정신적인 지침이라면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필요한 만큼만 지니려는 간소함과 절제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으로서의 실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소함과 절제는 또 소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의 내용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소로우는 자발적 절제를 통해서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창조적 감각을 얻고 이기적인 소화를 넘어서 신성과 공명하는 대화로서 자신을 일깨우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불교가 강조하는 생면 존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이타적 삶, 즉 보살도와 접점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간소함과 절제라고 하는 게 생활 수행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네 번째는 자비와 연기적 사유입니다. 관계 속에서 감사를 일깨우는 수행 이렇게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나 혼자만의 자유는 없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소유의 참된 의미는 물질적 축적이 아니라 관계적 소유, 즉 서로 살리는 연대와 자비에 있다. 그는 일상의 소소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 유대와 상호 의존성을 중시했으며 이를 자비와 감사의 태도로 확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으며 현대 심리학적 맥락에서는 자기자비와 공감의 토대가 되는 관계적 자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연과의 합일. 자연과의 합일은 법정 스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이걸 제가 생태적 자각을 일깨우는 수행법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법정 스님은 수행을 일상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수행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는 삼방한담이라는 책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수행이다. 산과 나무, 새와 바람이 다 스승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둔적 태도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침묵의 수업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몰입, 생태적 자각 개념과 연결되며 자연과의 합의를 통해 인간 정신의 성숙과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양적 연구와 그리고 또 그 사상적 연구를 토대로 5가지 생활 요소를 뽑아냈는데 또 하나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이제 그 법정 스님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를 꼭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관법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관법을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수행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관법은 98페이지에 나옵니다. 98페이지에 관법은 위에서 법정 스님 수행관의 핵심을 찾는 과정에서 도출된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내용 분석에서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무소유의 생활 수행 방법에 넣어도 충분히 좋은 수행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관법을 마음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 흐름을 살피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는 단순하게 몰입하는 수행법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6가지를 제가 생활 수행 요소로 찾아내고 그것을 다음 장에서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심리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해석에 많이 익숙하실 건데, 심리학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학적 개념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그 조작적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제3장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법정 스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학적 개념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항상 우리가 눈에 검증이 되고, 눈으로 검증이 되고, 그것을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기 때문에 약간 철학적인 어떤 심오함이 많이 사라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3장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법정스님 수행관의 심리학적 해석. 1. 철학적 개념의 심리학적 해석. 앞장에서는 법정스님의 저술과 법문, 그리고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과 내용 분석을 통해서 스님의 수행관의 핵심 개념과 생활 수행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본장에서는 법정스님의 수행 요소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심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본 연구는 법정스님의 수행관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관의 핵심 주제를 도출한 뒤에 이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심리학적 구성 요소로 전환하고 다시 프로그램 모듈로 구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전체 연구 과정 중 절반에 해당하는 단계만을 다루며 주로 수행관의 핵심 주제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개념화하는 데까지만 범위를 한정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전환 과정에는 치료적 안정성, 세속적 적용 가능성, 측정 가능성, 윤리성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찾아낸 법정스님의 무소유 수행의 생활 수행 요소를 심리학적 개념으로 변환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정스님의 수행관에서 제시된 6가지 요소 중에서 5가지 요소, 그러니까 관법을 뺀 5가지 요소에만 초점을 두고 이러한 5가지가 어떤 심리학적 구성 요소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먼저 무소유의 심리학적 해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지 그거 무소유 쪽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100페이지입니다. 단순히 재화를 소유하지 않는 청빈한 삶의 태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와 세계, 자기와 타인, 그리고 사회, 자기와 사물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설정할 것인가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한다. 철학적으로 무소유는 존재와 관계의 경계를 절대적 실체로 고정하지 않고 상황적 유동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가깝다. 이러한 관점은 동량적 이론론의 맥락 속에서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영기적 이해와 맞닿아 있으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곧 경계의 왜곡인 고착임을 드러낸다. 한편 심리학적 해석의 관점에서는 무소유는 건강한 경계 설정의 성숙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가 단절로 이어지지 않고 상호 존중과 자유로운 관계를 가능케 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스님의 무소유는 소유의 축적이나 동일시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경계 붕괴를 경계하는 동시에 자기와 타인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경계 경직을 지향한다. 심리적 태도로는 이것은 비집착, 그리고 타자 관계의 건강한 형성을 가능케 하는 통찰로 해석될 수 있다. 요 무소유에 심리학적으로 어떤 개념이 대응하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기존에 이제 탈중심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심리적 거리두기, 비집착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차원에서는 나는 물건이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인지적 비집착, 정서적 차원에서는 소유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느낀다라는 정서적 안정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행동적 차원에서는 소유물, 관계, 성과에 대한 집착을 완화해서 스트레스, 불안, 비교하는 마음을 줄이고 어떤 것을 상실한 이후에도 신속한 정서적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하면 무소유는 소유와 동일시된 자기 개념을 내려놓고 관계와 존재의 상호성에 기반한 유연한 자아 경계 설정 능력, 즉 관계적 유연성으로 심리학적 개념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심리학적으로 무소유라는 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유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정서적 평온을 경험하는 정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이게 철학적인 사상적인 내용에서 심리학적인 어떤 정의로 바꿔버리면은 여기 실험했을 때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데, 결국 소유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정서적 평온을 경험하는 정도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집착 척도, 마음챙김 척도, 그리고 또 무소유 척도라고 하는 소유 척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적였네요. 소유와 부적 상관을 보일 거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 척도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무소유는 정서적 회복력과 내적 평온을 정진시키는 치료적 안정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종교적인 맥락 없이도 미니멀리즘, 웰빙, 환경 친화적 소비 등과 같은 현대 생활 양식과도 연결되며 기업, 학교, 상담, 웰니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면에서 세속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절제나 무소유를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 장면에서는 선택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무소유가 자기 방어적 회피나 사회적 단절로 오해되지 않도록 건강한 심리 거리두기로 이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종합하자면 법정의 무소유 사상은 심리학적으로 비집착, 경계 유연성, 정서적 탈중심화라는 구성 요소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소유는 개인이 소유물, 관계, 성취, 정체성과 같은 내외적 대상에 절대적으로 동일시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며 타인, 자연,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유연성과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심리적 태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하나씩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침묵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긴 내용을 이제 좀 짧게 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맨 마지막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요약하면 법정 스님의 침묵은 심리학적으로 정서적 안정, 자기 성찰, 환경적 적용 가능성, 측정 가능성, 그리고 윤리적 고려를 포괄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내적 성찰과 자기 조절을 촉진하는 내적 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의 기반이 되는 심리적 구성 요소로 재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소화와 절제도 제가 많이 건너뛰고 이걸 심리적으로 간소화와 절제를 심리학적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요. 103페이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절제와 단순한 삶은 개인이 불필요한 소비와 집착을 줄이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욕구와 충동을 제어해서 내적 평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4페이지 보시면은 자비와 연기적 사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작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 속 감사와 자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되는 감사, 공감, 연민의 정서와 이를 토대로 실천되는 긍정적 행동의 정도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활 수행 요소를 자꾸 조작적 정의할 때마다 어떤 정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측정하기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감사 척도, 자비 척도,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연과의 합의를 심리학적 구성 요소로 구체화하면 105페이지에 자연과의 합의에 대한 내용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인지적 차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환경인식 능력,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서는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평온, 경외, 감사와 같은 긍정적 정서로서의 자연 친화적 정서로 설명할 수 있고요. 행동적 차원에서는 환경 보호와 더불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생활 습관의 실천, 즉 친환경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관법은 제가 이 지면이 너무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른 연구로 법정 스님의 관법과 현대의 어떤 심리 치유를 비교하면서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108페이지 보시면은 법정 스님 수행 사상의 심리학적 해석의 의의와 한계,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 수행법의 심리학적 해석에 먼저 의의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러한 해석은 수행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서 대중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요. 둘째, 심리학적 해석은 수행 개념을 실정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러한 해석은 상담과 교육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학과 심리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과정은 학제적 연구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전통 불교 수행 사상이 심리학적 언어로 재맥락화될 때 이는 종교적 담론을 현대 학문과 사회적 요구 속에 위치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소유의 심리학적 해석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무소유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현대적 실천 가능성에서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소유가 깨달음의 발현이라는 궁극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아는 대신에 무소유는 정서적 안정이나 회복 탄력성과 같은 도구적 기능적 차원이구나, 이렇게 축소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두 번째, 법정 스님이 강조한 무소유는 이미 갖추어진 자유를 드러내는 과정이지만 이 심리학적 해석을 함으로써 무소유가 결핍을 줄이고 안정성을 얻는 수단으로 전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무소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개인적 내면의 평온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자비의 윤리를 포함하지만 심리학적 해석에서는 주로 개인의 내적 조절 전략으로 국한되어서 공동체적 함의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불교적 용어를 심리학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축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무소유의 심리학적 해석은 불교 수행의 현대적 응용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또 본래의 수행론적 본질을 변형하거나 축소할 위험도 수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심리학적 해석이 어디까지나 응용적인 번역이라는 점을 항상 명시해야 되고요. 둘째, 존재론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구분하며, 세 번째는 윤리적 공동체적 자원이
탈락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이 지닌 본래적 깊이와 현대적 적용 가능성이 함께 조화롭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진건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욱 교수님으로부터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신진욱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받아가지고 토론문을 하면서 두 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법정 스님에 대한 논문이었고, 두 번째는 법정 스님의 어떤 수행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심리적 치료적 의미라고 하는 더 확장된 분야로까지 다룰 수 있게 된 그 훌륭한 논문을 제가 읽을 수 있어서 두 번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 수행자이신 법정 스님의 수행관을 현대 상담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치료적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스님의 저술과 강연 기록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해서 무소유, 침묵, 간소함과 절제, 자비와 연기적 사유,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관법이라고 하는 6가지 핵심적인 수행 요소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 요소를 심리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합니다. 특히 관법에서는 마음의 흐름에 끌리지 않고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수행으로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문은 법정 스님의 수행관이 현대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과 상호 번역 가능하며 정서적 안정, 자기 조절, 관계 만족 등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치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은 법정 스님의 수행 사상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지닌 여러 가지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논문은 이러한 심리학적 해석이 지닌 위험성과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차후에 현재는 이론적 해석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심리치료나 교육, 수행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 연구와 실증적인 자료가 앞으로 축적된다면 이 논문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법정 스님의 수행관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고 그 실천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동시에 이 작업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을 성찰하며 불교와 심리학의 진정한 대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임경 스님께서도 8주 또는 고진멸도를 통해서 8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 역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촌가바찐이 한 마음챙김을 위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MBSR이라든지 크리스 거머나 네프가 만든 MSC 자비명상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늘 그 임경 스님이 말씀하신 것과 문진경 교수님이 도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8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실은 지금 수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서 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양에 있는 그 툴을 가지고 법정 스님이 종교를 초월하시고 대중화했던 그 언어로, 현대적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거의 법정 스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브랜드를 만들면 우리가 론칭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미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미 치유가 된 상태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가능하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또 상당히 대중적으로 좀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만큼이나 더 크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진강 교수님 뭐 답변하실 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